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네 번째 페이지, 세상 누구보다 별 볼 일 많은 남자죠.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의 앞에 있는 풀샷을 잡아주시면 책에도 별이 아주 그득한데요. 어떤 책인가요? 신간을 내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은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라는 책이고요. 네, 우리가 별을 볼 수만 있다면 다 천문학자로서의 DNA를 갖고 있다. 이제 그래서 천문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멋진 문과 가장 멋진이지만 약간 서는 것이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가장 멋진 네, 문과. 저한테는 항상 그 문과적인 존재들이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와서 그런가요? 네, 또 제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일 멋진 문과 출신의 우리 이강민 편집장님께서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추천사를 얹어주셨습니다. 글을, 네. 제 영광이었고, 근데 아무리 제가 글을 쓰려고 해도 책을 읽고 난 후 정말 추천하는 마음을 다 담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네, 너무 또 다른 추천사인가? 네, 너무 좋은 추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술술 읽히고 뭔가 다 읽고 나면 별 한번 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출간. 자, 오랜만에 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별 하나하나 얽힌 어떤 천문학적인 이야기, 또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스타리안 나이트 시간인데 9번째 별을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데네브라는 별을 이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데네브가 이제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화성인을 위한 북극성? 네, 이런 맞습니다. 별명이 있다던데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는 지구의 자전축을 쭉 따라가면 그 북쪽 끝에 북극성, 지금 폴라리스라고 부르는 북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북극성은 가만히 멈춰 있고 나머지 별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가서 똑같이 밤하늘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좀 어긋나 있긴 하지만 그나마 북극성이라고 부를 만한 별이 데네브입니다. 화성의 뭐 자전축선상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구가 자전축이 한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화성도 되게 묘하게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 25도 정도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화성이랑 지구랑 자전축이 그 겨냥하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화성에 가서 이제 밤하늘을 본다고 하면 화성의 자전축 북쪽 끝에는 사실 밝은 별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그 주변에 제일 밝은 별을 하나 잡는다면 데네브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성인들을 위한 북극성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화성에 가게 된다면 데네브를 보면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고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그 북극에서 좀 멀리 있긴 해요. 그 화성의 밤하늘에서 북극점으로부터 한 각도로 10도 정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봤자 그 데네브를 가지고 화성에서 나침반 대신 쓰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한 1만 년 정도 더 흐른다고 치면 이제 화성도 우리 지구처럼 자전축 자체가 약간 뒤틀리는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차 운동이 한 2만 6천 년 주기인데 화성은 제가 알기로 17만 년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긴 주기로 천천히 이제 뒤틀리고 있는데 앞으로 한 1, 2만 년 정도 더 흐르면 조금 더 북극점에 가까워질 거예요. 어디에 지구 아니면 화성의 북극점. 화성의 북극점에.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뭐 화성 그때 아마 그때쯤이면 화성에 인간들 갈 수 있겠죠? 만 년 정도면. 지금 뭐 가겠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화성에서 데네브 보고 자기들의 북극성이라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만 년 정도 후에. 근데 데네브가 나중에 지구의 북극성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맞아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구도 자전축이 2만 6천 년 주기로 뒤흔들리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폴라리스라고 부르는 그 별을 겨냥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축도 조금씩 바뀌니까 또 한참이 더 흐르면 어떨 때는 그 베가 직녀성이라고 하는 별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데네브도 근처를 살짝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밤하늘에서의 북극성은 다 달라져요. 약간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아주 먼 미래가 돼서 지금
천체 사진가들이 찍었던 밤하늘의 일주 사진이랑 나중에 한 10,000년, 20,000년 이후에 후손들이 찍게 될 밤하늘, 지구 밤하늘의 일주 사진을 비교하잖아요. 예. 그러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별의 중심점이 약간 틀어져 있을 거예요. 아, 다른 별이 그렇겠네요. 북극성일 테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변화일 수 있겠죠. 아, 그럼 대내부가 지구의 북극성 위치에 지금 왔을 때 화성의 북극성일 수도 있나요? 네, 비슷한 시기에 겨냥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1만 년, 2만 년 어, 정도 흐를 때니까 네, 어, 그때는 우리 지구랑 화성이랑 둘 다 얼추 비슷한 이제 북극성을 두고 있겠죠. 네, 신기하네. 그때 아마 우리 지구인과 미래 화성인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같은 네, 선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예. 대내부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있는데 대내부 곁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밤하늘에 네. 되게 다양한 모습의 성운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성운의 실루엣을 보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미있는 또 정말 절묘한 그 실루엣의 성운 중에 하나가 북아메리카 성운입니다. 사진을 보면 북아메리카 느낌인가요, 저게? 저기 어. 잘 보세요. 예, 예. 지금 사진 속에서 예. 왼쪽에 좀 시퍼런 영역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예. 이게 동그랗게 내려와서 조금 내려오는 구간이 있죠. 있죠. 저기가 북아메리카의 멕시코만 근처 해안가처럼 생겼어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아, 저기 움푹 들어간데 뭐 자메이카 이런 나라 네,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역시 또 최고의 문과생. 네, 역시 세계 지리. 그렇게 네. 보니까 맞네. 그래서 사실 뭐 별자리도 그렇지만 네. 항상 밤하늘에 네. 천문학자들이 만든 네이밍 센스를 따라가시려면 네. 마음의 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도 마음의 눈 봐도 네. 저건 전 꽤 비슷한 실루엣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를 이제 그 북아메리카 성운이라고 불렀는데 네. 아주 옛날부터 이미 1786년도에 당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저쪽 대내부 주변을 망원경으로 보다가 뭔가 희뿌연 게 있다라고 이제 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공간에 흩어져 있는 희미한 유백색의 성운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관측 퀄리티가 좋지 않았으니까 북아메리카처럼 생겼다는 거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1890년대 당시 독일의 천체 사진가 막스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게 되고요. 보니까 진짜 북미 대륙 같은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아메리카 성운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게 음. 밤하늘에서 보면 저 북아메리카 성운의 바로 배경에 네. 그 대내부가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리 여러 번 등장했던 훌륭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이 북아메리카 성운이랑 대내부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예. 대내부가 워낙에 저쪽 방향에서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저 북아메리카 성운을 밝게 비추고 있는 그 조명이 바로 대내부다. 그래서 우리가 북아메리카 성운을 밝게 볼 수 네. 있다? 지금 저기 알록달록하게 뿌옇게 막 빛을 내고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대내부의 빛을 받아서 네. 뜨겁게 달궈진 저 가스구름이 방출하고 있는 반사하고 있는 빛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내부가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해준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북아메리카 해안가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네. 등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그렇지는 않은 게 네. 되게 재밌는 게 일단 대내부는 물론 뜨겁고 푸른 별이긴 해요. 그래서 별의 온도가 8,000도를 넘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우리 태양의 온도가 6,000도쯤 되니까 네. 굉장히 뜨겁고 푸른 별인데 네. 저 북아메리카 성운의 가스 구름의 온도가 훨씬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네, 저기가? 한 3만 도까지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대내부를 등불 삼아서 그 빛을 받아서 달궈진 게 아메리카 성운이라면 네. 사실 아메리카 성운은 별보단 뜨거울 수 없겠죠. 그 그렇죠. 조명을 받아서 달궈진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온도를 재보니까 북아메리카 성운의 가스 입자가 훨씬 더 뜨거운 거예요. 앞뒤가 안 맞네. 네, 그래서 그렇진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등대는 있고 아니었다, 대내부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재봐도 네. 북아메리카 성운에 비해서 대내부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우연히 비슷한 방향에 겹쳐 있을 뿐인 거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 성우는 왜 저렇게 밝게 보이나요? 그게 네. 바로 옆에 다른 더 뜨거운 별이 나중에 발견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천문학자들이 이제 세밀하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조금 덜 밝긴 한데 온도는 훨씬 뜨거운 한 4만 도까지 이제 뜨겁게 달궈져 있는 다른 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 사실 실제로 저 북아메리카 성운을 달구고 있는 진짜 등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여전히 또 여기에서 이제 천문학자들의 고집이 나오죠. 왜요? 저건 북아메리카야라고 이제 고집을 부려야 되니까 그 북아메리카 해안가 바로 옆에서 실제로 그 북아메리카를 비추고 있는 그 뜨거운 별. 네, 뜨거운 별을 이제 네. 뭐라고 하냐면 실제 지도에서 그 북아메리카 멕시코만 옆에 바하마라는 섬이 있대요. 아, 바하마 있죠. 그래서 예. 그 별을 바하마 별이라고 부릅니다. 아, 바하마 별 실제로 네, 공식 이름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재밌네. 근데 대네브가 밝기는 엄청 밝은 별 아닙니까? 얘가 그 뭐 여름철 대삼각형 그 멤버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삼각형이 이제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여름철 은하수가 길게 흘러갈 때 양쪽에 직녀 배가 있고 견우 알타이르 있고 한 가운데 가르고 지나가는 백조자리 있고 대네브는 그 백조의 꼬리에 해당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그 대네브, 배가, 알타이르 세 개 연결해서 대충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실제로 대네브는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땐 별 세 개가 얼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밝기를 비교하면 굉장히 밝은 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대네브는 우리가 추정하기로 현재 태양의 광도에 비해서 최소 5만 배, 최대 20만 배까지 밝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밝은 별인 거죠. 드래곤볼에서 태양권 쓰면 이제 앞도 못 보고 그러는데 네. 대네브권은 훨씬 더 센 거네요. 아, 그쵸. 만약에 대네브권 하면 난리 나네요. 그 만화의 작가가 천문학을 알았다면 어. 태양권이라는 그런 연약한 이름은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네. 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밝은지를 제가 좀 가늠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네브를 우리 은하 중심부에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은하 중심은 우리 지구로부터 한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어요. 2만 5천 광년. 네, 상당히 멀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심부에는 먼지가 많아서 별을 더 어둡게 만들긴 하지만 그 먼지의 효과를 다 빼고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만 5천 광년 거리 떨어진 은하 중심부에 놔도 대네브는 눈으로 보입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밝아요. 네. 제가 그 하나 좀 재미있는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네네. 만약 우리가 이제 지금 겨울철이니까 겨울철 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밝은 별 중에 하나가 시리우스라고 있어요. 아, 시리우스. 예전에 네. 잠깐 소개해드린 별이기도 한데 네. 이 시리우스는 사실 실제로는 밝지 않아요. 단지 거리가 가까워서 밝게 보이는 어, 거거든요. 예, 예. 이 시리우스가 지구에서 8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네.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네요. 예. 만약에 이 대네브를 이 시리우스 정도로 가깝게 둔다. 8광년 거리. 네, 8광년 거리에 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알아요? 대네브권 아니에요? 그쵸. 진짜 대네브권 받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낮에 네. 태양 떠 있을 때만큼 밝을 거예요. 아, 그럼 밤에도 그렇게 밝나? 밤낮이 없죠. 아, 밤낮이 없는 거지. 네. 오. 그러니까 태양에 저물어도 네. 대네브만으로 네. 8광년 거리에 떨어진 대네브만으로 우리는 낮 정도로 밝은 하늘을 보게 돼요. 어둠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별이라는 일종의 거죠. 행운인가? 네. 네. 만약에 네. 또 재밌는 계산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네. 어떤 외계인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 정도로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 바깥에서 네. 우리 은하를 보고 있다라고 치면 1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외계인이어도 1억 광년 거리에서 우리 은하 속에서 빛나고 있는 대네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제임스 웹 성능 정도로도. 네. 어. 그러니까 이 대네브는 진짜 엄청나게 밝은 별이에요. 지금 보면서 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아, 말이 안 1억 돼요. 년 걸리긴 하겠지만 예. 네. 그래도 뭐 올 수 있다면 네, 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정작 대네브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네요. 아, 이게 진짜 천문학 얘기할 때마다 제일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앞서 스타리안 나이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다른 대표적인 별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너무 밝아서 네. 오히려 민감한 우주 망원경들은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어지간히 밝아야 네. 얘를 찍어서 거리 재고 그다음에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너무 밝다 보니까 망원경 센서가 상할까 봐 볼 수가 없어요.
아, 물리적으로 상할까 봐.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별까지의 거리를 삼각 측량하듯이 재는 이제 히파르코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지금은 미션이 끝났지만 최근까지 활동했던 가이아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 네.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 망원경 아직 올리지 못했을 때 네. 지상 관측으로는 얘를 대충 2600광년 정도 거리 있을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파르코스 올라가고 가이아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뒤이어서 몇몇 관측을 좀 더 추가로 해보니까 네. 거리가 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요? 1500광년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더 짧아졌네. 네, 더 짧아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얘는 너무 밝아서 네.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망원경을 겨냥해서 찍을 수 없는 그 타겟이어서 아하. 사실은 정확한 거리도 알 수 없고, 네. 아까 제가 이 데네브의 밝기가 태양 밝기의 5만에서 20만 배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크기가 크긴 하지만 수치가 크긴 하지만 값의 범위가 좀 넓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오차 범위가. 네, 예. 5만에서 20만 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거리를 몰라서 그래요. 거리가 더 멀면 더 실제로는 더 밝다는 뜻이고, 예. 거리가 가까우면 실제로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그 거리의 오차를 감안했을 때 이 별의 밝기는 5만에서 20만 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천문학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천재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도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네. 어쨌든 비교적 엄청나게 먼 별은 아니니까 네. 이 데네브까지의 거리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시차를 쓰는 거예요. 시차, 네, 그 이동한 맞아요. 거리를. 그래서 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위치를 바꾸고 있으니까 네. 보는 계절에 따라서 지구의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상대적인 위치 차이가 네. 얼마나 틀어져 보이는지를 보면 예. 제일 정확하게 삼각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걸 하려면 배경 별에 대해서 이 데네브라고 하는 별이 어느 위치에 보였다가 어느 위치로 틀어져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미지를 찍어서 이제 그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가이아 같은 위성들이 관측할 때 찍지를 않습니다. 너무 밝아서 어차피 빛이 다 새어나가니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시차도 계산을 못 해요. 그렇죠. 시차로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전 되게 재미있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백조자리에서 데네브 말고 약간 고개를 돌리면 네. 백조자리 61번 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천문학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별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네. 이 그 시그너스 61번 별, 그러니까 백조자리 61번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은 역사상 처음으로 베셀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정확하게 시차를 활용해서 거리를 추정하는 시도를 했던 별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가까워서 네. 지상 망원경으로, 그 당시 망원경으로 봐도 네. 잘 보면 별이 보이는 위치가 약간 틀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1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큰 시차여서 이미 19세기 그때부터 이 관측을 해가지고 시차를 재서 거리를 추정하는 성공을 했던 거죠. 그게 최초의 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게, 네. 데네브는 너무 밝아서 거리도 모르는데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 있는 별은 역사상 처음으로 삼각 측량으로 거리를 잴 수 있었던 역사적인 그러네. 별이 있는 거니까 어. 되게 좀 극명한 대비가 펼쳐지는 우린 거죠. 평면도 그 별자리 그림으로만 보니까 바로 이웃한 것처럼 네. 보이는데 하늘은 또 너무 밝아서 볼 수도 없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항상 보면은 별의 나이 같은 것도 우리가 거리를 파악했을 때 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같던데, 네. 데네브의 나이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또 현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의 몇 %를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면 별의 질량, 밝기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자체가 워낙에 지금 오차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데네브의 정확한 덩치나 질량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추정하기로는 지름으로 치면 네. 이 데네브는 태양에 비해서 100배 내지 200배 정도로 사이즈가 클 거다. 커요. 엄청 큰 별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데네브가 지금 어떤 상태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냐면, 이미 한 차례 중심에 품고 있던 수소 연료는 다 고갈이 돼서 수소 핵융합은 지금은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천문학자들은 얘가 이미 한 차례 핵융합을 멈춰서 그대로 곧바로 초신성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죽기 직전에. 네. 예. 그 죽기 직전의 상태를 지금 보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그거 말고
얘는 지금 한 번 별이 부풀었다가 외곽 껍질이 날아가서 속살이 드러났고 다시 또 내부의 핵융합이 한창 벌어져서 다시 또 부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핵 융합이 멈췄는데 그 다시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게 네. 얘가 어쨌든 무거운 별이라면 네. 한 차례 연료가 꺼지고 별이 한 번 붕괴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곧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붕괴할 때 또 그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를 살짝 뜨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중심에 쌓여 있던 안 타고 있던 찌꺼기들이 네. 다시 다음 단계 핵융합으로 재활용되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별이 부풀면서 또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한번 핵융합이 멈춰서 음. 부풀어서 적색 거성으로 살다가 네. 한번 이제 연료가 꺼지니까 외투가 벗겨져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중심에 숨어 있던 푸른 속살이 드러난 게 지금 상태라고 보는 건데 네. 이 상태를 보내고 있는 별을 뭐라고 하냐면 청색 루프, 청색 회기성이라고 불러요. 아, 청색 회기성. 네, 그래서 붉었던 시기를 지나다가 음. 잠시 다시 푸른색의 시기를 보내고 또 나이 들면서 붉은색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청색 회기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프상에서도 이제 이 별의 진화 경로를 따라가면 네. 붉은 쪽에 있다가 푸른 쪽으로 갔다가 고리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블루 루프 스타라고 부르죠. 대내부도 청색 회기성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게 하나의 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또 다른 설은 이제 그냥 지금 한, 죽기 직전. 한번 이제 다 날려 보내고 1회차 인생. 네, 1회차 아. 인생 그대로 초신성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아. 욜로 별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두 가지 설이 공존하는 거고. 아. 그러면 대내부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대내부의 최후도 질량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도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게 이 대내부가 조금 이상한 게 네. 보통 이 정도로 진화를 많이 한 별이면 응당 보여야 할 탄소나 산소 같은 성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탄소와 산소를 많이 만들고 중심에 잘 쌓아두었다가 막판에 가서 터지는 그런 평범한 초신성 별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좀 알지 못하는 디테일한 진화적인 시기를 지금 어떻게 겪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도 이 대내부는 이제 초신성 폭발하기 전에 워낙에 또 크고 불안정한 별이다 보니까 그 여러 번 자신의 외곽 물질을 막 여러 번 토해내는 네. 이제 그런 불안정한 시기를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 청색 변광성, 이렇게 불안정한 변광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볼프 레에 스타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두 천문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건데 그 이 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폭발 직전에 네. 여러 번 자신의 외곽 껍질을 바깥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디테일한 관측 사진을 보면 중심에 죽어가는 별이 있고 네. 사방에 나이테처럼 별의 껍질이 여러 겹 이렇게 퍼져 있어요. 옷 허물 벗어놓은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나이테 같이 별이 살아가는 세월을 그걸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기도 신기하네.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볼풀의 별을 아마 거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는 네. 거고. 좀 미스터리 안에 있는 대내부네요. 2000년대 들어서 이 대내부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아주 중요한 우주 망원경이 하나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는 친구가 올라가는데 네. 사실 요 망원경 이야기도 여러 번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제일 핵심 목표는 지구, 태양계 바깥 다른 별 곁을 도는 외계 행성을 찾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네. 중심 별 앞으로 외계 행성 하나가 빙글빙글 가리고 지나갈 때 그 조그만한 외계 행성의 실루엣으로 별빛이 가려지면 그 별빛을 관측할 때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네. 그리고 외계 행성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밝기가 어두워지는 패턴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트랜짓이라고 하는데 네. 이 별빛의 밝기가 행성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를 감지해서 외계 행성을 찾겠다. 그게 이제 그 목표로 올라갔던 게 케플러 예. 우주 망원경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띄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일단 첫 번째, 중심 별 앞으로 외계 행성 하나가 가리고 지나갈 때 벌어지는 미미한 밝기 감소를 가지고 그 외계 행성의 존재를 찾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행성은 별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뭐 태양이랑 지구만 생각해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등대 램프가 있어요.
네. 등대 그 커다란 램프 앞으로 네. 날파리 하나가 지나가요. 아, 그 정도다. 그러면은 멀리서 네. 우리 편집장님께서 네. 바다에 나가가지고 등대 딱 바라보면서 어. 그 등대 불빛이 미미하게 어두워지는지 아닌지를 보고 앞에 파리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알려면 네. 진짜 초예민한 그렇죠. 사람이어야 아니 그 인간의 신체 능력은 당연히 안 되고. 그쵸. 그래서 만약 그 단순 정도다. 계산해 보면 네. 일반적인 별 앞에 목성 정도로 큰 애가 가리고 지나가면 어. 별빛은 1% 정도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아, 목성이 가려도 1% 네. 어두워져. 예. 만약에 천왕성, 해왕성급의 미들급 친구들이 지나간다. 네. 그러면 별빛 밝기에 0.1% 어두워집니다. 아, 예. 만약에 네. 지구만큼 어두워 되게 작은 애가 가리고 예, 지나간다. 예. 진짜 이거는 뭐 그 뭐랄까요? 0.0. 네, 날파리도 아니고 네. 거의 뭐 플랑크톤 지나가는 수준일 텐데 예. 그 정도면 0.01001% 어두워집니다. 그럼 그거를 케플러가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기의 변화를 아주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민감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그런 디테일한 센서를 달아서 네. 밝기 변화를 감지를 하고요. 아,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리고 한꺼번에 네. 여러 개의 별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별들 사이에서 그런 미미한 밝기 변화가 일정한 주기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굉장히 미미한 변화를 보는 거니까 이왕이면 태양 쪽은 안 보면 좋겠죠. 아, 그렇죠. 태양은 빛이 그쵸. 영향을 줄 이제 테니까.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어쨌든 그 지구랑 똑같이 아, 그럼 케플러는 한 스팟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그 스팟을 적당한 데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쵸. 아, 예. 그래서 태양 쪽을 향하는 우주를 보면은 당연히 볼 수가 없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예. 가능하면 태양 반대쪽을 봐야 네. 유리할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네. 이왕이면 같은 시야 안에 별이 많이 보여야 한꺼번에 더 많은 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별의 밀도가 충분히 높고 네. 별이 바글바글 몰려 있고 네. 또 동시에 항상 태양 쪽을 향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있을까를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아, 최고의 명당을 그쵸. 찾아라. 최고의 명당. 이 가장 효율적인 명당이 어디일까? 네. 그랬더니 딱 대내부 바로 옆에 아. 백조자리 부근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이제 겨냥을 하면 네. 안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별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어. 겨냥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외계 행성 중에 네. 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곳 맞아요.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시야가 어느 정도로 좁냐면 네. 우리가 팔 쭉 뻗었을 때 쭉 뻗은 팔 끝에 손바닥 하나로 가려지는 시야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시야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이 케플러가 담을 수 있는 시야 전체 면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백조자리 대내부 부근 네. 그 쭉 뻗은 팔 끝에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그 케플러 시야 안에는 15만 개 정도의 별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원래 케플러는 그 15만 개 딱 정해진 시야 안에 들어오는 별들만 뚫어져라 보는 게 원래 목표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3천 개 가까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왜 목표였고라고 하시네요? 과거형을 쓰시네요. 이게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네. 그 2013년, 12년이 되면서 네. 두 번에 걸쳐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들어있던 되게 중요한 부품 하나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우주 공간의 우주망원경은 이제 계속 지구와 함께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자세를 매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망원경이 겨냥하는 시야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위치 자체가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그 자세를 계속 거꾸로 바로 잡아주면서 보고자 했던 그 백조자리 부근으로 계속 정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두 번에 걸쳐서 이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할 때 쓰는 휠 바퀴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원경이 왼쪽으로 돌고 뭐 위로 돌리면 아래로 돌아가고 이런 반대로 네.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통해서 이제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들어 있는데 네. 이 중에 두 개가 고장 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곳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겠네. 원래는 최소 네. 그 세 개는 그러니까 세 개는 살아 있어야 예.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이 휠 네 개 중에 두 개가 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케플러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원래 케플러는 이제 백조자리 부근을 정조준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그렇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진짜 천문학자들의 기발함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그 자세 제어 휠 하나의 빈 자리를 어. 뭐로 채우냐면 태양빛으로 채웁니다.
아 그래요? 태양빛? 이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왜 또 김영만 아저씨처럼 주섬 접으시나요? 자, 예. 지금 우주 망원경 그 케플러 사진을 나중에 보시면 예. 그 이제 외곽에 각진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이 져 있다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게 모서리가 이제 각이 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태양에서 태양빛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태양빛을 계속 받으면 아무리 비치더라도 압력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빛이 가하는 빛의 압력, 예. 광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빛의 압력을 가지고 균형을 잡자예요. 그래서 이 우주망원경에 각이 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내리는 빛의 압력도 있을 거고 네. 왼쪽으로 내리쬐는 빛의 압력도 있겠죠. 그렇죠. 이 각도를 잘 조절하면 네. 오른쪽 왼쪽에 내리쬐는 빛의 압력을 똑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마치 물 속에서 보트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그럼 고정이 된다고요? 그쵸?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이 태양빛을 세 번째 휠로 삼는 거예요. 야, 그럼 계속 각도 요 각도에서 되나 그쵸. 저 각도에서 되나 해봤겠네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 예, 이게 예. 발사된 게 2009년인데 네. 지금 고장 난 게 2013년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고작 3, 4년 쓰고 얘가 고장 난 거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그쵸.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렇고 버릴 순 없잖아요. 아깝죠. 그럼 예. 어떻게 해서든 얘를 진짜 억지로 끌고 가야겠다. 와. 약간 좀 거칠게 말하면 이 태양빛을 활용해서 네. 케플러의 멱살 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계속 수명을 연장시킨 거죠. 아 그렇구나. 어떤 길이 항상 있네. 그렇게 대단하다. 해서 2018년까지 썼습니다. 아 18년까지 쓰고 소임을 다 했나요? 네, 그래서 아. 완전 연료가 바닥 나서 아.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네. 지금은 이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2018년, 그러니까 13년부터 18년까지 인생 유해차를 살았죠. 네. 그거를 케플러의 두 번째 미션이라고 해서 K2 미션이라고 해요. 아. 다만 이제 원래 계획은 100조짜리 대내부 부근에 딱 특정한 좁은 영역만 정조준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휠 두 개만 남아 있고 태양빛을 활용해서 어설프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딱 특정한 방향만 조준하진 못했어요. 아.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양빛을 활용해서 이 균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이 태양광 패널 각진 부분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어야 네, 돼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면 네. 관측하는 방향이 돌게 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한 별자리만 보고 있었지만 K2 미션이 되면서 그 공전하면서 계속 보는 방향이 쭉 이렇게 훑어보게 돼요. 아, 360도 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K2 미션 때는 보는 영역이 좀 넓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잘 관측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0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을 쭉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참 실패인 줄 알았던 고장이 네, 또 뜻밖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마치면서 지금도 천문학계에 케플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데요. 아 예. 그래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준 덕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도 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죽었지만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찍어주었던 데이터는 아직도 다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와. 되게 재밌는 게 네. 케플러 망원경이 공식적으로 은퇴한 건 2018년인데 네. 아직도 케플러의 이름을 딴 새로운 외계 행성이 간간히 발견되고 나오고 있죠. 있어요. 네. 거기서 뭐 대단한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계속 예. 발견하다 보면 우리가 찾고 있던 행성이 살만한 행성도 계속 생명이 생명체. 살만한 그 행성도 계속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또 제가 우리 최고의 문과 편집장님 앞에서 약간의 주름을 잡아보자면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옛날에 주워들은 잡지식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뭐 네. 규장각에 너무 많은 책이 있어서 번역을 아직 한참 몇십 년째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집현전인지 규장각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약간 그런 것처럼 네. 이 케플러가 남긴 데이터도 워낙에 방대하고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아직도 분석이 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이터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케플러가 관측했던 외계 행성이 있는 별이 보이는 그 그래프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면 예. 요즘에 또 우주를 디테일하게 찍고 있는 다른 망원경들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하나하나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이제 알아서 외계 행성이 있는 애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케플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그러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애초에 그 봤던 대내부 근처 100주짜리 그 부근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규장각이 맞다고 하네요. 네, 네. 예, 좋은 잡지식 감사드리고요.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은 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뭐 외계인을 위한 등대랄까요? 예, 대내부 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